이번 시간에는 6개 타이틀 중에서 먼저 첫 번째, 대중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현대 사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장애아를 포함한 장애아 가족들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듣고서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 관심의 원에서 살고 있죠. 실제로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일상생활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나누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대중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 그 다음에 서울시, 시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안에서 지켜야 될 규범이라든가, 그 다음에 질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우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런 것을 전달할 때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면은 장애 인식 개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영유아 시기에는 어때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나 아닌 부모도 아니에요. 그렇죠? 친구에 대한 배려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실 안에 장애우 친구가 있다 하면 그 안에서는 조금 참는 것을 배워나간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교육 안에서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대중적이고 집단적인 그런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삽니까? 나를 중심으로 삽니다. 개인의 어떤 이기주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거니 하는 그러한 어떤 책임 회피의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나누고 배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은 나가 있지만 나와 함께 내 주변을 함께 바라보게 합니다. 근데 현실상 안에서는 바라보면 집단과 함께 집단 안에서 집단 이기주의, 집단에서 가져야 될 생각들 이런 것들을 되게 규격화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죠.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와 집단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왕따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아교육 기간, 어린이집에서까지는 왕따까지는 아니지만요. 초등학교 전이활동, 그쵸? 유초 연계활동을 바라본다 했을 때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이 안에서 따돌림, 은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회생활 안에서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것들은 바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가치에 있어서의 어떤 올곧음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장애 영유아를 위해서 중심이 되는 부모들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이 사회에 주도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줄 수 있을지를 연구를 해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회피하는 마음 또 어때요? 내가 아닌 그 안에서 누군가는 할 수 있어 이런 무관심 이런 대중적인 생각들이 암만해도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린이집 현장 안에서 일반 유아와 그쵸 비장애 유아와 우리 장애 영유아 친구들이 만났을 때 과연 현장 안에서는 어떤 것이 정답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현장학습을 많이 나가죠. 현장학습에 나갔을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봉착합니다.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그런 공간에 갔을 때도 어른들의 행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안에서 친구들이 다툼 현상이 벌어졌을 때 누구를 먼저 배려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런 책임에 대한 중요성,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관료화되어 있는 우리 사회 체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나 다 어떻습니까? 매슬로우가 이론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조직에 소속이 돼서 내가 하고자 한 것들을 충분히 발현함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감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다양하게 소속을 하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프로세스대로 규칙적으로 절차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가능하나 무엇이 가장 어렵다고 해요? 인간관계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 사회도 이렇게 릴레이션십이 너무 중요한 관계의 힘이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을 때는 타인의 의견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니즈, 이런 것들을 잘 녹여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게 잘 안 되죠. 나의 어떤 사리, 사욕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앞장서게 되면 상대방은 벌써 알아채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좀 더 진화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승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알아채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까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는 이렇게 계속 적응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적응을 얼만큼 잘하느냐가 바로 건강한 정신, 그 다음에 심신이 건강한 그런 인간상이 될 수가 있죠. 적응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여러 가지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갈등, 그 다음에 번민, 고민 이런 것들이 증폭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떨까요?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도 인간미가 상실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언행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조직 내에서 그렇게 생활하면 어떨까요? 그 안에서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못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감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안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 내지는 어떤 일상적인 패턴 안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여지고 정말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무력감이 형성되고, 그리고 나의 외로움을 표현할 데가 없다 보니까 고독감, 소외감, 그 다음에 욕구 불만 이런 게 팽배해지죠. 이런 게 팽배해지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사회는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만을 원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같이 존재를 알리면서 지내기는 어려운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는 또 이렇습니다. 형식화되어서 그 안에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위주로 갑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외형적인 부분들, 그리고 남들이 원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다. 그런 맹목적인 것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담겨 있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을 동조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도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대중들은요,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유행에 민감하죠. 그런 것처럼 교육도 유행을 따르죠. 그렇죠? 어느 경우에는 행동주의에, 어느 경우에는 구성주의에, 이렇게 저희가 아주 많은 것들이 대중에 의해서 평준화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색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성이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나 스스로 알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설득시키는 이런 주체적인 활동들은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패턴이 다 어때요? 모든 사람은 똑같지가 않아요. 외모도 똑같지가 않고, 그렇죠? 성격도 그렇죠. 하물며 한 가정 안에 있는 형제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렇죠? 유전적인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부모의 양육 형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에 대해서 다 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행동에 대해서 일관성을 요청하고 통일되어 있는 어떤 규격을 의미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 중심 내지는 성품, 인격에 대한 형성은 어려운 상황이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가치를 두고서 움직여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비장의 유아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처음 부모가 됐고 첫째 아이, 둘째를 키워도 둘째 아이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갈등과 어려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으면서 지내게 되는데 우리 주변의 사회도 이렇게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또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 양식의 패턴,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인생에 대한 교육관 이런 것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이 되게 중요하죠. 나와 색깔이 다르다라고 해서 상대방을 배척하고 그 가족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렇죠? 새롭게 다양한 것들을 접하면서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라면 그런 부모라면 그 안에 있는 비장의 영유아든 장의 영유아든 부모에게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수용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비장의 영유아 친구들도 장의 영유아가 하는 행동들이 다르더라도 다름을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저 친구는 똑바로 못 걸어? 왜 저렇게 불편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름을 알게 해주는 거죠. 아파서 그래. 우리가 도움을 주면은 저 친구도 편하게 우리와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 이러한 어떤 다양성을 찾아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원하는 곳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거주의 자유도 있고 교육을 어디서 시키느냐도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바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규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상쇄시켜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같이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성들을 인정해 줄 게 필요하고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다문화 국가로서 다양한 어떤 인종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들을 접하게 되는데 어린이집에서도 그 안에서 이런 동질성, 통합성,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에 대한 색깔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를 해버리게 되면 다문화 가정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지금 현생 안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생각에 대한 어떤 틀, 가치관이 혼란이 오거나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의 규범, 의식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처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아노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핫 이슈가 되고 있죠. 도심으로 오죠. 도시로 모여지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렇게 산업화와 도시화, 가속화가 아주 팽배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전문 인력으로 그 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왜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나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아이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지지해 준다라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좋은 환경, 그다음에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지역 그 안에서 누리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저희 이제 영유아 교육과 그다음에 초등교육 이렇게 연계해서 아동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보면은 전인 교육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성품이 우선이냐 역량이 우선이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영유아 교육의 백그라운드는 이 성품, 인격, 그쵸? 인성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양성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유비쿼터스 시대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처할 것인가, 무엇을 더 귀중히 여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 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질주의와 비인간화 어떠한 연관성이 느껴지세요? 물질을 추구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 안에서 뭔가 좀 인간미가 좀 없나 이런 생각도 드시나요?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산업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정보는 인터넷 안에서 굉장히 많은 지식의 체계는 저희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서 우리의 교육 현장에 내지는 가정에 녹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인류 안에서 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인간다움에 치중하기보다는 다 뭘 추구합니까? 네, 그 안에 물질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있어도 또 추구하고 물질만의 그런 그 시대에 놓여져 있어요. 과거에는 청소기만 있으면 청소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 돌보고 그 다음에 친구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로봇 청소기가 대세죠. 이런 것처럼 계속 물질에 대한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둔다면, 가치를 둔다면 어디에 두시나요? 보통 이제 학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행복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이 우선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실제 현장 안에서는 돈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어떤 인간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를 가지고 삶의 어떤 중요한 모토로 봅니다. 뭐 100대 0 이 정도는 아니지만 60대 40 대부분 이렇게 40대 60 이렇게 가치를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흑백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더 치중하고 무게가 더 높은가라고 봤을 때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현상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바로 재력과 돈 이런 데 더 충족을 시켜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인간미가 상실되고 인간의 존엄성 이런 부분들의 가치,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홍익인간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이 암만해도 좀 퇴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극단주의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지? 삶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는가? 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냐도 충분히 수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인간의 권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 존중받고 있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인권과 상반되는 부분들이 이 챕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속상해 있을 때 그걸 위로해주고 내지는 그 부분을 다른 것들로 이렇게 전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나에게 눈을 찌푸렸다고 해서 바로 뭐 잔인한 행동을 한다든가 그 안에서 우리가 아주 사회 문제로서 야기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 영유아와 함께하면서 이런 사회에 노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과정 안에서 이런 현상 안에서 어떻게 장애 영유아 친구들이 잘 지낼 수 있을지 부모됨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주의와 비인간화에 대해서 한번 살피면서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디에 더 치우쳤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요즘에 영유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요. 나는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집은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비장애 영유아 친구들도 그러한 현상 안에서 그러한 환경 안에서 지내다 보면 장애 영유아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주의의 성향들의 환경 안에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둘의 향약, 개 이런 것처럼 서로 이제 공동체 역할을 합니다. 사회복지 영역 안에서도요. 지역사회 공동체를 참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혼자서 핵가족화되어 있는 상황 안에서 장애 영유아를 기른다, 비장애 영유아를 기른다 했을 때는 부족 현상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함께하는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나를 두고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와 너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내 영역이에요. 내 영역 안에서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외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을 범주를 크게 해서 내가 있는 한도에서 다른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런 어떤 이제 비인간성에 대한 부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까라고 봤을 때는요. 이제는 다른 사람 위주보다는 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분명히 더치페이가 이루어지죠. 하나 2,450원 이렇게 뭐 하나를 같이 해도 그 안에서 분명하게 그 공사가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지금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 책임 여부를 확실히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자체도요. 이제는 내가 하는 교육에 있어서 공유를 잘 안 합니다. 왜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하는 교육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요. 속으로 모둠으로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파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누고 싶어져도 상대방에게 주는데 한계가 있죠. 한 번은 줄 수 있지만 세 번, 네 번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서로 상대적인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 인사해라,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분들은 다 주변 어른들이니까 인사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너무나 많은 아동학대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다 사회에 대한 신뢰보다는 불신의 영역들로 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놓이다 보니까 이런 비인간화, 개인주의 현상들이 더 강해지고 경쟁사회로 간다라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생존에 대한 원칙이 강합니다. 생존하면 어떻습니까? 생리적 욕구, 그렇죠? 우리가 이 안에서 이겨나가야지만 됩니다. 내가 이겨나가지 않으면 밟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게 되면은 시기를 하게 되고 질투를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서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비인간화적인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죠. 내가 어디서 인정받지? 이런 사회에서 좀 더 올곧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서는 교육이 너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가 좀 더 인간미가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좀 더 내 상황의 지위가 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성도 실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누적이 돼서 그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로서 크게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존엄성,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삶의 목적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거, 얼만큼 유용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놓여져 있는 어떤 가치가 정반대라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해보고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교사로서 부모와 함께 둘 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인간은 인간 자체로서 존엄하다라는 것, 인간은 인간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앞으로 인성교육과 교양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익혀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안에서 좀 더 크게 봤을 때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둘 것인가에 대한 핵심은 바로 이렇게 능력과 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추구할 때 그렇습니다. 얼만큼 좋은 사람이 될 것인가, 얼만큼 더 효과적인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거기에는 중요한 것이 바로 밸류입니다. 밸류를 두고 인간의 삶에 대한 밸류, 내가 갖추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역량을 갖추는 것, 역량과 능력은 같은 말인데 역량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기술의 근거에서 태도를 익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될까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한계점을 복돋아주고, 그 다음에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챙겨주고, 그러한 사회에서 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처럼 개별성을 인정해주는, 개성을 신장해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인간화는 정반대의 급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성품과 역량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더 갖춰야 될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계주의와 비인간화 어떤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 어때요? 네, 인공지능이 나올 만큼 이제는 단순한 일은 기계들이 다 합니다. 그렇죠? AI가 다 하게 되는 그런 사회에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렇게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고귀함,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소외될 수 있고 고독감이 계속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기계주의에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안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 인간이 소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염두에 보면은 인간이 주체성을 잃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살게 되면 인간 소외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주객이 전도됐다라는 그러한 사고의 맥락에서는 인간이 소외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병폐의 현상을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과거에는 어땠어요? 예의범절, 그렇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어서 어떤 선비정신 이런 것들이 강했다면 이제는 외모에서 풍기는 어떤 외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둔감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으면 무관심해지거나 그 사람들은 되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뭐 참여 수업한다 그랬을 때는 어때요? 좀 더 예의를 갖추고 차려입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때요? 편리주의로 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런 병폐 과정들이 계속 존재한다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획일주의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패턴을 딱 1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규격화해진다는 거죠. 행동 양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규범을 짓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예의 없어,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없애주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똑같은 모습이라든가 생각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답을 쓰라고 하면 주관식인데도 답이 동일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획일주의 현상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인격체로서 너무나 존중받으면서 10달 동안 잘 보호를 받으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가치, 좀 더 인간이 성공하기 위해서 지니고 갖춰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역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교육은 이렇게 우리가 잠재적 교육과정 안에서 많은 것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런 향락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또 갖고 싶어 해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뭐 인형을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죠. 또 두 개, 세 개. 큰 인형이 있어도 작은 인형. 그렇죠? 털 인형이 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그만 뭐 미니어처 인형. 이렇게 환경 안에서 성인이 볼 때도 사치와 이런 향락 이런 부분들에 우리도 모르게 노출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갖추는데 조금 무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각이 둔화돼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면에서는 어때요? 그 안에서 젖어들어 있죠. 동화된다라고 합니다. 그 안에서 벗어나 보면 어때요? 벗어나 보면 우리나라가 보이죠. 해외여행을 가면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생기고 막 돈도 절약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문화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이 실은 만족이 되거나 감동을 받거나 할 때 굉장히 더 많은 자극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향락주의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부재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멈춰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는 부분들은 장애 영려와 함께 지내야 되는 어떤 우리의 상황, 인간 세상 안에서 지켜보는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 교육적인 부분들, 사회현상 이런 여러 가지 경제사회 문화들을 토탈해서 보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어떻게 부모 교육을 진행할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인간화되어 있고 다양한 사회 현상에서 부정적인 현상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유아교육 현장에서 이 부분을 가치 있게 다시 재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바로 기초교육, 교양교육의 힘을 좀 더 탄탄하게 갖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지침에 있는, 그렇죠? 지침에 있는 부분들의 베이스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다양한 사회, 우리 아이들이 20년 후에 살아야 될 사회는 저희가 예측 불허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뿌리를 두고 근간을 두고 교육 현장을 마련해야 될까요? 그거는 바로 기초에 탄탄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지식, 기술, 태도 안에 지혜와 능력, 태도들을 함께 총체적으로 가치를 두고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학에 가면 그래서 전공 과목을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합니까? 교양 과목을 익히게 되는데요. 이거는 추후에 저희가 성인에 가게 되면은 총체적으로 우리의 사고 체계는 더 커지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런 사회 현상들을 이해하고, 그렇죠? 사회가 원하는 인간상들을 바라보면서 교육 현장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지금은요,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에서 융합을 하는 융복합형의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갖춰야 될 부분은 바로 기본이 인간적인지, 인간미가 있는지, 그리고 전체 범주 안에서 우리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는데 힘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유아 교육과 기본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전인교육입니다. 전인교육 하면은 신체, 정서, 언어, 인지, 사회성 발달을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비장애 유아와 장애 유아가 통합교실 안에서 지낼 때도 전인교육의 형태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되고,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교육을 바라볼 때 좀 더 의미 있게 둬야 될 부분은 어떤 측정되어 있는 어떤 그 표준화되어 있는 검사 도구에서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요, 요즘에 정말 바쁩니다. 근데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바로 건강입니다. 심신의 건강. 그 다음에 그 안에 지혜를 가르치고 그 안에 지식, 기술, 태도를 익히는 삼위일체된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러한 교육을 끝까지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요, 교육자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서 일관성 있게 지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힘이 되겠습니다. 전인교육 잊지 마시고 여기에 힘을 발현을 시켜서 장애 영유아 친구들이 추후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사회를 통합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추구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위주로 할 것인가? 일 중심으로 할래? 사람 중심으로 할래? 성과를 보면은 분명히 일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직장의 어떤 만족, 조직에 대한 만족,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의 만족은 기본이 바로 인간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커리큘럼을 안의 내용을 볼 때도 그 부분에는 그야말로 누가 주체이냐는 거죠. 교육 과정은 기본적으로 교육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는 가르치는 교수자, 그 다음에 배우는 학생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근데 이때 교사와 학생, 그렇죠? 선생님과 영유아 친구들의 관계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부모와의 관계도 참으로 중요한데, 관계가 흐트러지면 어린이집도 가기 싫어요. 관계가 흐트러지면 친구와 놀 때 갈등을
해소할 때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기다려주고, 그렇죠?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때로는 중재를 하는 그런 상황들을 갖춰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쵸, 한 방울 더하기 한 방울은 한 방울이다 라고 하는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알고 거기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가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 기질과 성향을 잘 감안시켜서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변화 구조, 심리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커리큘럼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주는 자료,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서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 맞는 활동들을 같이 겸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어때요? 교육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다 보면 환경이 배제돼 있어서 현장학습이 아주 원활하지 않는 곳에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강조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전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장애 영유아와 더불어서 뭐 트랜지션, 전이에 대한 얘기도 하고 전환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 안에서의 중심은 뭐냐면 현실이 지금 굉장히 기계화되어 있고 비인간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 그쵸? 그런 부분에 노출돼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살짝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듯이 전환을 해서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현상,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삶의 꼭대기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Top of the world. 네, 세상 꼭대기 위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아 실현이 바로 거기다라고 보겠습니다. 인간 중심의 교육 과정은 바로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요, 바로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이제는 EQ에 대한 부분,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이 안에서 도덕적인 가치를 주고, 그쵸? 사회성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끌어내고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그 안에는요, 자신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되고, 이제는 타인을 이해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 나와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 과거에는 그냥 묵묵히, 그쵸? 묵묵히 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내가 알고 있어 라는 것을 나타내야 돼요.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표현하고 경청해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안에서 물론 교육이기 때문에요, 인지적인 교육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삶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이해, 그 안에서 존중이 기본이 간다 그러면 흐트러짐이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성지수는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 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뇌 구조를 하게 되는데, 뇌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식을 알기 이전에 감정의 뇌를 먼저 쓰게 됩니다. 감정을 먼저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능력도 키우지만 이렇게 감정적인 것, 감성적인 것들을 인정해주면서 키워지게 되면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듯이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혼자 사는 시대가 아니고 더불어 사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남과 함께 나누는 것, 사랑을 같이 표현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공유하는 체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감성지수,
도덕 지수, 사회성 지수를 올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중지능 이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만이 그 사람의 그 성공의 열쇠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다양성들을 인정해주고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온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지성. 지성에 대해만 추구하면 그거는 인간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절반만 보고서 생산하는 경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지도를 해야 될까요? 교육의 가치는 바로 사람됨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초점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어디에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인간 자체로서 존중을 하고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도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바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최선화의 실현이 중심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장애 영유아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부모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을 할 때도 이 근간을 잃지 마시고 평등의 원칙, 그 다음에 인간 존엄의 원칙, 그 다음에 아동을 존중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가운데서 차별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